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윤의 신경연구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활 시리즈 2편, 오늘은 척추, 요추 유압술 이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준호 원장님, 본탑 재활학과 오준호 원장님의 힘을 빌려서 제가 재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탑 재활학과 오준호 원장입니다. 지난주는 아니고 뭐 한 좀 됐습니다. 2달 됐나요? 네, 좀 됐어요. 오늘 제목이 썸네일을 보니까 좀 자극적으로 뽑았던데,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 가능한가요?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뽑아놨는데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가능하다기보다는 사실 그거 잘 해야 뭐 저도 이렇게 항상 다시 한번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여태까지 너무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조금 뭐 그냥 여태까지 결과가 좋으니까 그냥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고 잘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좀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해보겠는데, 양력이야 저는 여러 번 봐오셨고, 이제 오준호 재활의학과 원장님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시고, 현재 본탑 재활의학과 대표 원장으로 이제 운영 중이십니다. 예. 네. 자, 오늘의 내용이 이제 요추 유압술 이후의 재활 치료인데, 여기 앞에 수술에 대한 설명은 제가 먼저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사진이 재밌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요추 유압술이라는 게 이렇게 뼈를 붙여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퓨전 서저리, 유압술 자체를 퓨전 서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진을 붙여봤는데, 뭐 제 나이 때, 오 원장님도 비슷하시지만 이렇게 보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퓨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서 까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돼서 2배로 강해진다, 2~3배 이렇게 강해진다는 건데, 그런 퓨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술이란,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있을 때 뭐 최소한 1마디, 2마디를 하나로 붙여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못이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서 2개의 뼈를 하나로 붙여주는 수술을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허리뼈에서 하게 되면 요추 유압술이고, 가장 많이 수술을 시행하는 부위가 요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추 유압술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내용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디스크와 추간 관절의 운동성을 제거하여,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못 움직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뼈와 뼈를 붙여주는 수술이고, 속칭 이제 외래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도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허리에 철심 박는 수술인데, 이런 유압술은 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 적응증 중에서 이제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디스크가 너무 낡고 많이 닳아서 내려앉아서 제 기능을 못할 때, 디스크 자체가 기능을 못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플 때, 이런 경우에는 망가진 마디를 아예 고정시켜서 안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고, 또는 척추 전방전형증,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와 뼈 사이 후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 4~5번 마디처럼 어긋나 있어서 아픈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척추뼈가 어긋나 있을 때 유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심한 경우,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뼈가 흔들리는 경우, 그리고 요건 또 마디의 특이성인데, 허리뼈 제일 아래쪽 5번 요추와 천추라고 하는 뼈 사이는 우리가 사람 허리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심한 협착증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유압술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뼈를 많이 절제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는 유압술을 또 선호하는, 의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못 박는 수술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대답이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유압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압술 필요할 땐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예를 들면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다쳐서 이미 그 관절이나 다른 부분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당연히 이제 유압술을 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압술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의 1번이 이제 감압인데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뭐 그런 오래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관절의 너무 비우라든지 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뭡니까 전방 전이증이나 뭐 후방 전이증도 있고. 근데 그 압박의 범위가 너무 크고 도저히 뼈와 관절을 살려서 그 감압술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감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 이 사람은 감압을 없이는 도저히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감압을 하려니까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이 척추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다. 그때 이제 유압술을 해야죠. 네. 뭐 제가 설명해야 될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압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척추 수술,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뒤쪽에서 째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유압술은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쪽을 째고 들어가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 왼쪽 사진은 앞에서 배를 째고 하는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압술의 절차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방금 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감압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뼈를 깎아내서 신경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감압, 아주 작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유압술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감압을 하는 범위가 커지는 경우에는 뼈가 흔들리고 관절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인공뼈를 넣어줘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흘러서 뼈와 뼈 사이가 그 인공뼈, 인조뼈를 통해서 붙게 만들어 줍니다.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추체간 유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수술을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구 고정술이라는 것은 속칭 철심 박는 거, 그러니까 허리에 뒤에 나사못을 고정을 해서 2개씩 연결을 해줘서 딱 잡아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나사못 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사못 박는 것 자체는 보조적인 겁니다.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환자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감압이 훨씬 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나사못 고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그런 수술을 여러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대부분 좀 하는 경우가 예후가 더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혹은 오른쪽 왼쪽 중에 한쪽 편측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오른쪽만 나사못 고정이 돼 있다든지 왼쪽만 고정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된 사진을 들고 오시면서 아픈 걸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한쪽만 해도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해피바이러스님, 젊은 사람들도 생활에 불편함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수술하는 이유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가 통증이죠. 뭐 생활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허리 퇴행성 변화가 점점점 진행을 해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경우에서 수술하는 분들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압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압술의 장점은 수술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뭐 대부분 우리가 성공률을 보통 한 80-90% 이상으로 잡는데 수술이 잘 된다면 그 수술을 한 분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재발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할 때 디스크 수술을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이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재발되고 나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정이 필요한 것인데 4, 5번 디스크에 대해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4, 5번은 유압술을 하면 그 마디는 재발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다른 마디 뭐 3, 4번, 5, 6번 혹은 그 목, 등 이런 데 다른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유압술의 단점은 이제 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젖힌다든지 이런 척추 운동성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전에는 앞으로 바짝 굽혀서 이렇게 바닥에 손바닥까지 대일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좋았던 분인데 그게 좀 못해진다 이런 식으로 운동성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인접분절이라고 해서 수술을 한 마디의 위쪽 또는 바로 아래쪽 마디가 어느 마디를 고정을 해놓으면 그 위아래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절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수술을 한 환자분들을 길게 보고 연구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유압술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접분절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저기 예인님이라고 예. 강의 잘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남기사병원 관계자분이 하신 것이고요. 일단은 이 아까 뭐였죠? 앞에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예. 네. 그 수술이 잘 된다면인데 이제 아까 그 우정 선생님 다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거 보시는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분야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스크류 한마디로 그 나사못을 박으니까 그 나사못을 박는 게 이 수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저도 전문의 딸 때까지도 몰랐어요. 전문의 딸 때까지도 저도 막 뭐 신경외과 같이 뭐 인턴 때 수술도 하고 막 하면서 봤지만 저는 이제 재활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수술 인턴 이후는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나사를 박고 나면은 나사 박는 게 메인이지 이게 뭐 다른 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술을 아까 앞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감압을 목적으로 하지만 감압을 결국 성공시키는 거는 추체관 유압이거든요. 추체관 유압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자극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뼈가 부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환에 이런 이제 요골이 부러졌는데 요거를 붙여주려면 어떻게 하죠? 수술해서 스크류로 박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통기부스라고 해가지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의 목적은 뼈를 붙이는 겁니다. 뼈와 뼈를 붙이기 위해서 몸 안쪽에 이제 이 스크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일단 뼈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수술이 잘 된다면의 전제가 뭐냐면 예쁘게 스크류를 박은 게 아니고요. 예쁘게 박은 스크류 가지고 뼈가 붙으면은 그 다음에는 재발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유압술 후에도 안정성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유압술을 해가지고 스크류 잘 박았어요. 근데 퓨전이 유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안정성을 다시 잃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스크류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뒤쪽에 고정한 막대기가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된다면은 뭐냐? 뼈가 붙었냐를 보는 거고 뼈가 완전히 붙었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이슈가 없어지는 거죠. 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이애니님께서 요추와 척추는 같은 것인가요? 이렇게 뭐 좀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척추가 이제 목뼈, 등뼈, 허리뼈 그리고 그 밑에 천추 이렇게 여러 개의 뼈로 나뉘어져 있는데 같은 건 아니고 하위 개념이죠 요추가. 그리고 예인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 유압술 후에 안정성을 잃는 경우 유압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안정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좀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안정성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유압이 제대로 된다면 그 마디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협업해서 진료하는 경우 뭐 저희가 있는 병원 이런 곳들이 협업해서 수술 이후에 재활로 의뢰를 하기도 하고 재활하시는 분들 재활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 통증치료로 이렇게 해오시던 분이 하다 안 돼서 수술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의사사회에서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신 게 좀 긴데 내용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 내시경 시술을 하셨고 한 달 뒤 유압술을 하신 것 같은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 전에 없던 오른쪽 엉덩이 통증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등, 무릎까지 앞부분이 계속 저리며 자주 쥐가 납니다. 11월에 대학병원에서 조영제 MRI 검사, 근전도 검사를 하셨는데 신경근 유착, 신경근 병증 이렇게 MRI를 검사를 하고 신경근 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 이건 현재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거는 좀 찾기가 힘들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이 되셨을 거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약으로 다스리고 지내는 수밖에 없다. 다른 병원에서는 신경 유착이 문제가 아니고 손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뭐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 이제 치료를 쭉 이어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굳이 뭐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지 않더라도 그 약은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처방할 수 있는 약이고 저 약의 정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인데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뭐 5-6번까지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저 약 자체가 타이레놀 성분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과량을 복용할 경우에 간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압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일반 우리가 일반적인 척추 디스크 수술은 쉽게 말해서 뼈에 구멍을 뚫고 디스크를 일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유압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에는 감압을 크게 하거나 광범위하게 감압을 해서 척추 후궁뼈와 추간 관절 이런 뼈의 대량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 절제를 하고 나면 척추가 뼈와 뼈 사이가 흔들릴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척추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경이 다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아프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줘야 하고 그래서 유압술을 보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디스크 제거술이나 감압술, 단순 감압술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빨간 선 이 정도 크기의 뼈 절제만 해도 충분하지만 크게 감압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게 감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보라색 선처럼 크게 뼈를 잘라내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술 이후에 재활의 유의점과 일반 단순 감압술 했을 때 재활의 차이점은 원장님께서 한번 개념을 네. 잡아주시면 예. 이게 아까 해드렸던 말씀하고도 이제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뼈를 붙이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수반이 되는 거죠. 유압술은 뼈하고 뼈가 붙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그 일반 감압술은 그 감압을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낸 뼈하고 근육하고 나머지 조직들이 회복만 되면 끝이거든요. 근데 유압술은 뼈하고 뼈가 붙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 골절이 회복되는 뼈가 붙는 기간하고 같은 기간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원래 우리가 뼈가 있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 데서 물론 이제 우리 몸의 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제 뭐 이런 뼈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붙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몸에서 생긴 골절보다도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유압술을 시행한 분절에 대한 안정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신경은 또 신경대로 또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외의 근육들은 또 퇴축되지 않게 계속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유압술이 없는 감압술보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제한 좀 더 많고 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압술의 종류에 따라서 앞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는 유압술이냐 뒤쪽으로 접근하는 유압술이냐에 따라서 주된 그런 손상되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육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앞으로 들어간 거하고 뒤로 들어간 거하고 좀 개념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가 적어놓은 자료에 보면 허리 통증 일단 절개를 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압술은 더 크게 째야지 뭐 철심도 받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단순 감압술에 비해서 더 심하고 오래 가고 유압이 완성될 때까지는 허리를 숙이고 젖히는 동작을 많이 제한을 해야 됩니다. 단순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이내로 제한을 하지만 유압술은 길게 보자면 한 3달까지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보조기 착용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유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기본 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밭에 해당되는 것이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뼈 상태.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유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유압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한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재활 기간이 더 길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측면의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유압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을 보면 같은 연배나 뭐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허리를 잘못 써오신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저나 우정현 선생님 같이 아직은 젊다면 젊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도 그런 애완들이 있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다쳐서 어쩔 수 유압술을 받았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겠죠. 그런 방법을 써서 뭐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재활이.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잘 못 쓰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만큼 일반적인 감압술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압술까지 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재활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게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오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추수유압술 이후의 재활에 대해서 제가 뭐 단계만 네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1단계는 수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여기서 1에서 5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책이 외국 책이다 보니까 좀 짧아진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뭐 짧으면 1주, 보통 2주 정도까지 이렇게 입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원 시기부터 6주 정도까지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6에서 10주, 3단계는 10일에서 19주, 그리고 4단계는 그 이후 이렇게 보고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하나만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 터져서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고 간격이 많이 좁아진 상태라고 하시네요. 이제 운동 동영상 보고 따라 하시다가 허리가 뻐근한 통증, 그리고 양쪽 발바닥이 찌릿찌릿 따끔거리는 방사통이 생겼다. 통증이 심하시면 MRI를 다시 검사해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뭐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나을 수 있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병 상태,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크게 심하지 않으시면 운동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걸 먼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건 정확한 진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어떤 걸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통증이 심하시고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히 검사해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운동, 또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또 운동을 또 독려하시고, 뭐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 그런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대부분 정상적인 허리와 정상적인 그런 근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 범위의 유연성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신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못 따라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설명드릴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게, 척추술이라는 감압술 이후에는 뼈를 붙여야 되는, 마치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고정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이 운동들만큼은 어떤 상태에서 하셔도 일단 안전한 운동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막 저런 화려한 운동들을 보신 분들 눈으로는 저게 무슨 운동이야 하실 것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일단은 코어를 좀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좀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운동들은, 그런 동작들, 그런 거는 아까 우종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게 된다, 저 사람은 저게 안 된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약간 막말을 좀 하자면 환자분들이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병이 심하게 된 상태 MR까지 찍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자, 허리에 좋은 운동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재활 치료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떻게 보자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다면 뭐 죄송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운동의 정의는, 운동치료의 정의는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이 통증이 적어지고 좋아졌을 때, 그런 경우에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척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지, 지금 아픈데 그 병 낫게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뭐 허리 조금 쓰면 아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참고 플랭크 한다?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프면 쉬시고 치료받고 덜 아플 때 하시는 게 제대로 된 운동이고, 운동이라는 게 양날의 검처럼 뭐 운동을 해서 근육이 튼튼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디스크 더 심해지고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제대로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재활 운동 치료하시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운동하면 나을 수 있다 이거 뭐 한두 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거 믿고 다 따라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참 일반론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왜 어디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 파열 환자가 있어요. 디스크 탈출 환자가 있어요. 실제로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MR에서 다 확인이 됐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수술도 안 하고 뭐 주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옛날 방식으로 진짜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안 아플 때까지 일단 누워 있고 안 아픈 수준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1년이고 지나다 보면 디스크가 다 흡수되고 그리고 뭐 하면서 결과가 좋아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1년 동안 사회생활이나 그건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 여유가 있고 뭐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사회적인 책무가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디스크면은 흡수가 되겠다. 아니면은 뭐 디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신경 자극이 있는 디스크 정도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될 모양새가 있고 안 될 모양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아니까. 자, 이건 흡수가 되겠다 싶으면은 1년 동안 뭐 칩거하면서 두문분출하면서 혼자 재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서 이게 뭐 이 수술 안 해도 된다더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주도권을 넘겨서 진행해 주시죠. 네네네.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유압술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아주 광범위한 감압술 때문에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광범위한 감압술 때문에 이제 추체 간의 안정성, 우리 척추의 요추의 움직임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목적은 뼈와 뼈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이 분절은 문제가 생긴 이 분절을 아예 은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은퇴시켜 버리고 세 명이서 하던 일을 이제 둘이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이 있었다면은 4번, 5번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던 일을 3번, 4번하고 5번, 1번이 하고 4번, 5번은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4, 5번이 완전히 이제 일을 놓을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앞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1단계라는 건 뭐냐면 저기에는 일단 상처가 났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뼈가 붙을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최대한 요양할 수 있는 시기. 물론 이거는 이게 6주가 아니라 막 2, 4주까지도 빨라지고 이건 아주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래된 개념. 오래된 개념이고 앞으로 지금 이제 의학의 발전을 하는 것들은 계속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최신 지견은 이거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뼈를 붙인다고 했을 때 한 6주까지는 뭐 거의 뭐 뼈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뼈가 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없는 환경에서 뼈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2단계 수술 후 6주에서 10주 사이에 이제 뼈의 유압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4단계에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수술 전에 하던 이제 활동들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1단계에서는 최대한 이제 움직임을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근을 좀 안정화 시켜야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그런 복근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씩 동작을 좀 배워 나가는 과정. 3단계에서는 이제 움직임을 좀 주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가시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고 벗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는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부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압술 이후에 재활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복근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숨쉬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에 움직임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복근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 와중에 유압술을 시행한 분절을 포함해서 척추 전체에서 신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걸 척추를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면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신경이 글라이딩을 할 수 있게 뼈와 뼈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작들을 또 옆에서 치료사와 함께 또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퇴원 후에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교육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단순 감압술, 단순 디스크 제거술의 이후에 재활 치료인데 그 링크를 우리 PD님께서 밑에 댓글에다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면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1편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재활 1단계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윤이님 6월에 디스크 탈출, 추간판 탈출로 스테로이드 먹고 신경 차단술도 받으셨고 재활 치료도 계속하고 있고 체중 감량도 성공하셨고 현재 마비 증세가 없어졌고 이제 통증이 좋아지시면 우리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디스크가 정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신경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적당히 죽어서 통증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을 다시 찍어보면 디스크는 그대로인데 환자분이 나는 뭐 증상 다 좋아졌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경우도 아주 천운이 작용한 경우인데 이제 대부분은 뭐 디스크가 저절로 흡수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셨으면 다시 한번 MRI를 찍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일단 보행은 요새는 뭐 최신 지경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이 보조기를 꼭 쳐서 움직임을 또, 이 보조기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유압수를 하게 되면 안쪽에 보통 요새는 나사못이라고 하죠. 스크류를 박아서 다 고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도 또 이제 보조를 해주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보조기를 한 상태에서 걷는 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동작에서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숨쉬기 운동 쉽게 얘기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경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글라이딩 테크닉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퇴원하실 때 네. 우리가 퇴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전을 이제 되도록이면 하시지 마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오래 앉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환자분들 중에 어떤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이렇게 방지턱 덜컹거리면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거나, 작게 간단한 접촉 사고가 생기고 나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서 재수술하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책에 보면 운전은 보통 단순 감압수를 했을 때도 최소 2주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유압수를 했을 때는 적어도 한 달 정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시간에 앉는 자세를 금지하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자세, 특히나 높이 또 이렇게 들어 올려서 허리에 직접적인 수직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자세를, 행동을 금지하고, 허리를 이렇게 허리 관절을 쓰는 숙이는 자세,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심하게 트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안내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1단계에서부터 물론 당연히 포함이고요. 뭐 2단계까지도 다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들어올린 리프팅, 그리고 그 리프팅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네, 향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 네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제가 이제 보조기 사진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보조기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추 수술을 했을 때 잡아주는 보조기입니다. 뭐 이 디자인은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엉덩이 윗부분과 허리 부분을 딱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기는 이제 가슴까지 보조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보조기는 상부 요추나 흉추까지 걸치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런 보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보조기가 그냥 일반 의료용품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용품인데, 환자분들께서 가끔 유압수를 하고 나서 이런 보조기 집에 내 집에 보조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들고 와서 1000조가리 들고 와서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조기 사시기 싫으시면 그런 거 쓸 바에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딱 잡아주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쇠 구조물 이런 게 없어서 딱 잡아주는 효과가 없으면 보조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천으로 된 거는 그냥 허리 삐끗해서 아플 때 뭐 대충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보조기는 본인이 뭐 죽어도 하겠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수술 이후에 고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의미가 없는 보조기입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네. 자, 요 그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까지 내가 들어올 수 있느냐 보는 게 사실은 요 악력하고 이제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는 이제 운동 동작을 할 때 더 바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100kg를 들어 올리려면은 최소한 양손에서 50kg씩은 악력이 나와야 100kg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 근력은 되는데 악력 자체가 거기에 못 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환자가 이제 재활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악력이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뭐 25%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얼마까지 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제한을 점점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꼭 필요한 이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네. 무식한 서전들, 저희가 수술하는 사람들인데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 원장님처럼 재활하시는 분들께서 찾아가서 네. 잘 배우시고 네.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최근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한다고도 하고 뭐 2단계, 3단계 넘어갈 때 한다고도 하는데 자, 이 동작을 처음에 하시면 이제 절대로 안 돼요.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네, 화면에 네. 그냥 이거 절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자, 저게 이제 앱도미널 컬이라 그래서 복근을 이제 구부리는 동작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 통칭 뭐 데드버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한쪽 다리 들어 올리고 뭐 한쪽 다리는 뭐 한쪽 발은 펴고 해서 그 고관절 굽힘근하고 이제 어깨 근육들을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저걸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해서 뭐 1분이 넘어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뭐 2분이 넘어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쓰는데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 동작을 누군가 옆에서 같이 만들어 주고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하고 손을 내려놨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못 버티겠어요 하면 잡아주고 하는 동작을 하셔야지 저걸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부린다? 그 자체가 굉장히 금기사항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병원에서 치료사들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음은 이제 브릿지 엑서사이즈. 저거 이제 운동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처음에 누군가 이제 보조해 준 상태에서 저걸 버틸 수 있느냐.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소메트릭 엑서사이즈가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구력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의 그런 운동 능력을 보는 것이지 처음에 바닥에서 저거 올라가는 거를 혼자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또 이제 그 척추 기립근을 또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 동작도 마찬가지로 저거 아주 복잡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고 필요하면 뭐 치료사도 2명 이상에서 같이 도와줘서 저 동작을 좀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는 절대 굽힌 상태에서 저렇게 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또 로딩이 또 들어가겠어요. 저런 동작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혼자서 하실 수는 없는 동작이다. 이제 우리가 요 월스쿼트는 이제 또 다리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까지 내려갈 동안 꼭 보조를 받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넘어가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내 운명님 40살이시고 MRI 검사를 했는데 요추 디스크가 전부 검고 3마디가 튀어나와 있다고 하십니다. 간격도 좁고 병원에서는 퇴행이 심하다고 하고 여러 마디를 수술을 해서 해야 했는데 최대한 버티라고 한다고 하시고 낮에는 약을 드시면 괜찮은데 새벽에 자주 아파서 깨시고 이런저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보통 이제 허리 통증만 있는지 그리고 다리, 하지 방사통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요 허리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탈출돼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거나 이러지 않으면 하지 방사통까지는 같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방사통이 심하시고 약물로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치료로 호전이 안 된다면 보통 수술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리 통증만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의사들도. 왜냐하면 허리 요통은 단순 디스크 퇴행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체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완치를 장담을 하기가 힘듭니다. 뭐 의사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 허리 통증만으로 가지고 무조건 수술을 한다. 이건 조금 이제 과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전에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디스크 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퇴행성 디스크 변성이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퇴행성 디스크 변성이 심해서 그것이 요통의 100% 정확한 원인이고 이런저런 치료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요통만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뭐 지금 약만 드시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아보시고 또 혹은 신경차단술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운동 재활치료를 병행해서 그 척추 기립근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해서 하시면서 요통을 조절해 보시되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고 호전이 안 되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압술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60세 환자분이시고 한 달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아파지셔서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받고 계시고 허리 통증은 좋아졌는데 이제 하지 방사통이 생기시기 시작한 것 같네요.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방사통인 것 같다고 해서 CT 검사를 하셨는데 관절에 이상이 없다. 자, 보통 이제 CT를 많이 검사를 하시고 저희 병원으로 오시거나 대학병원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척추나 관절 쪽은 CT에서는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가 우선이고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점이 이게 요추성 허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척추 무릎 관절에 의한 것인지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양쪽을 다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분들께 추천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질문 답변해 주셨는데 저게 이제 그 수술을 뭐 여러 마디를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뭐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적인 부분에서 원인이 확실할 때 그 기계적인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스크가 정확히 3야디가 튀어나와서 그 자극 때문에 아프시다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정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확히 이것만 갖고는 원인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을 푸는 치료, 뭐 관절 치료, 신경을 또 달래주는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시고 저 기계적인 자극, 수술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자극이 내 통증의 원인이라는 게 확실할 때 그때는 또 과감하게 또 수술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꼭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픈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수액 성형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 좋은 맞습니다. 시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일단 병원 가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활 2단계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 이제 재활 치료 시작 전에 평가를 이제 하는데 아까 그 보여드린 그것처럼 똑같아요. 요추부 운동 범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추는 그냥 가만 둔 상태에서 다리 얼만큼 이제 고관절이나 뭐 무릎 관절이나 이거 운동 범위 보고요. 또 하지의 근력도 아까 이제 월스쿼트 있죠. 그런 식으로 보조를 통해 가지고 하지의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 체중 얼마 버티는지 보는 거지. 이거를 요추부 운동 범위는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안정된 상태에서 남이 도와준 상태에서 지구력을 하나하나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이건 반복된 얘기인데 이렇게 이따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뭐 침대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누울 때 자세, 들어 올리기, 밀기 이거 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뭐 옷장 문을 열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의자를 또 당기고 밀고 해서 앉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주방에서 또 그릇도 꺼내야 되고 뭐 신발도 꺼내서 또 신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팁을 좀 알려드리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제 말씀만 여기서 듣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그 자기에 맞게 그 의사 선생님하고 그 치료실에 치료사분들하고 같이 그 1대1로 또 교육을 꼭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지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옆으로 먼저 돌아 누워서 이 발 쪽이 그 다리 쪽 그러니까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허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상체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일어나시는 게 좋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한쪽 다리를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 뒤쪽으로 이 허리가 아주 구부러지는 그쪽에 그런 그런 힘의 방향을 좀 예방을 해주면서 일어나시는 게 맞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좀 한쪽 다리를 집어넣어서 한 방향으로 척추가 구부러지는 걸 좀 막으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리실 때 엎드릴 때인데 뭐 피치 못하게 엎드려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저럴 때 이제 한쪽 다리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리가 따라와서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걸 힌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를 펴면서 앞쪽으로 팔꿈치를 대서 엎드려야 되겠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팔꿈치를 이제 당겨 오면서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일어나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고요. 누워서 잘 때도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뭐 토탈 컨택이죠.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냥 바닥에 누웠을 때는 이 어깨 근육이나 이런 쪽들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이상으로 스트레칭 될 수가 있고 혹은 또 구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면서 완전히 릴렉스 된 상태로 하셔야 되겠고 또 옆으로 누울 때는 또 다리 사이에 또 베개를 껴준다든지 또 이 팔 쪽에 올라가는 팔 밑에 쪽에 베개를 껴서 또
스트레칭이 더 우리가 원하는 범위 이상으로 되는 걸 또 예방을 좀 해주셔야 그 요추 수술 부위에 그런 긴장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 준비하다가 이 사진 네. 보고 예, 참 예. 놀란 게 예. 뭐 다리 꼬아도 상관없다. 네, 이게 네, 네. 허리만 세워주면 된다. 여러 가지 자세로 앉는데 엉덩이를 네. 받쳐주고 허리만 네. 수직으로 놓으면 네, 네. 이렇게 바꿔든다. 이런 네, 내용이 네. 적혀 있어서 참 네, 저 부분에 신기했습니다. 대해서는 네. 저 부분은 사실 저도 약간 조심스러워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또 허리가 구부러지고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저 자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앉고 저렇게도 앉고 그 척추만 우리가 수술한 부위 요추만 정확하게 그 세우는 방법만 안다면은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앉을 수 있다는 예시 사진인데 그냥 안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 구부려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반드시 척추는 이제 편 상태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 개념인데 자, 뒤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에. 예. 네.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내가 그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악력이 나의 그런 이제 물건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넘는 물건들은 절대로 이제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들어 올릴 때 보시면 이 자세가 결국 이제 그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은 아니지만 척추는 곧게 펴져 있는 상태거든요. 척추를 곧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구부린 상태로 내려가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이 다리에 붙이긴 상태에서 하나 이 고관절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쪽에 그 고관절 이제 신전근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몸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건을 민다거나 당길 때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씩만 이제 짚어드리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 골반 쪽보다 그 뒤쪽에서 발을 위치한 상태에서 잠깐만, 요게 핵심이에요. 이 발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또 허리가 구부러지는 쪽으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라인보다 허리보다 뒤쪽에서 발을 한 상태에서 물건을 밀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당길 때는 또 이 척추를 곧바로 한 상태에서 굉장히 좀 작은 발걸음으로 조금씩 당기셔야 된다. 그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유압술 하시고 나서 외래 오셔서 여쭤보는 게, 나 지금까지 정말 조심했다. 물건 떨어져도 죽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네네. 계신데, 네. 떨어진 거 죽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리는 물건 들어올리고 무거운 물건 들고 이런 거 안 네. 하시겠지만, 네. 이제 주울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척추를 편 하시면, 상태로 하시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과적으로 뭘 더 많이 쓰냐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허리는 보호하면서 고관절과 무릎은 조금 희생시키는 그런 자세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좀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무릎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무릎을 좀 많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과 고관절을 좀 세이브한 상태에서 허리를 좀 많이 숙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들어올리는 동작을 또 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신경 유착 방지를 위한 운동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저런 식으로 한쪽 다리만 들어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치료사가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저건 꼭 내가 할 필요 없거든요. 치료사가 이제 무릎을 쭉 펴고 거기서도 모자라면은 발목을 또 구부려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안쪽에 우리 그 유압술 한 부위에서의 그 신경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임을 반드시 처음부터 계속 해주셔야 돼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어서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유압술이라는 그 자체가 본질이 유압술이 그런 일종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뼈가 붓는데, 그 과정에 신경과 주변 조직도 이제 유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예방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동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동작만 봐서는 운동 같지 않은 운동인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코어를 딱 잡아주는데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크로스하게 해서 이제 이 쿼드리퍼 이런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처음에는 팔만 가지고 한 팔만 들어 올려서 보셔야 돼요. 괜찮을 때 또 이제 다리 쪽으로 옮겨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볼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저 상태에서 뭐 한쪽 다리 들어 올리기, 뭐 양쪽 팔을 들어 올리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밸런스를 잡는 운동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는 바로
일직선의 그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뭐 이 사진을 보면 네. 짐볼 위에 앉아서 맞아요. 하거나 네. 저기 필라 위에 필로 맞아요. 위에 네. 다 같은 누워서 하거나 개념입니다. 워블보드 위에 네, 네. 서서 하거나 이렇게 네. 까딱 잘못하면 다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절대 혼자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로딩에 맞춰서 이 사람의 좀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빨라질 수 있고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단계에 맞춰서 아까 그런 시간의 개념, 이 사람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장면, 그 동작들을 몇 분을 버틸 수 있느냐,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로딩을 늘려나가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2단계에서는 절대 그 척추의 모션은 최대한 우리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리고 저 마사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이 상처가 생긴 근육과 조직들은 이제 수축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막아주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매뉴얼 이런 세라피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스트레칭 네, 운동하시는 스트레칭을 거고 그리고 요것만 요건 이제 그 플렉션 스트레칭을 마지막 단계가 이거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스트레칭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네네네. 네. 자, 3단계는 이제 뭐 네네. 3단계에서 이제 그 직업으로의 복귀를 보통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데, 요때 이제 또 액티브하게 또 그 뼈는 또 붓기 많이 좀 붙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숙이거나 돌리는 운동은 아직까지 좀 제한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머리 위로 물건 들어올리는 동작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자체는 2단계하고 크게 크게 차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크게 차이 없는데 그 추가되는 동작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저 헬스장 가면 GM에 가면은 위에서 이제 당기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처음에 그런 기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집에서 좀 당기는 거를 하시는데, 이때도 수술한 선생님하고 반드시 그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상관없냐, 괜찮냐 보고 얘기를 하고 로딩을 정하셔야지 그걸 혼자서 임의대로 하시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3단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장, 뭐 헬스장이라고 표현하고 뭐 짐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서 있는 기구들 운동은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는 뭐 이제 이전에 하던 운동들을 다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테스트들 다 통과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 그리고 치료사들의 그런 테스트 다 통과한 상태에서 이전에 하던 운동들을 다 이제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 계속 받으셔야죠. 예, 저요 이렇게까지 오늘 요추 유압술 이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오준호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고 나면 1단계 못 보셨던 분들, 우리 그 단순 감압술 일부 단순 감압술 디스크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 타고 가서 시청을 해주시고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재활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말씀해드려서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재활 치료에 대해서 또 뭐 비용 책정 수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습니까? 이게 뭐 복잡한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병원급에서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못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지도를 받고 정확하게 해야 탈이 없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되고 이제 결국 뭐 외국처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하자면 환자분의 올바른 치유와 그리고 향후의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하다는 걸 뭐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활만 잘 되면 사실은 그 수술이라는 거는, 그 유압술이라는 거는 그 분절을 붙이기 위한 거고, 그 분절을 붙인 다음에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워낙 우리나라 선생님들 수술을 잘 하시니까 유압은 잘 돼요. 유압은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재활이 잘 안 돼서 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의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수술을 잘 하시는 인프라 속에서 좀 재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재활 치료, 척추 재활 치료 2부로 유압술 이후의 재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번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부에서는 목 수술, 경추 수술 이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또 오 원장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 다시 한번 물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